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진행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책 제안 공론화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플랫폼 내 게시판을 통해 다음 달 23일까지 경제, 사회, 정치, 행정,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데요. 좋은 정책은 국민의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지목전 토크 주제를 새 정부에 바란다로 정하고 과학자, 변호사,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화평론가로 구성된 지목전 패널들의 아이디어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도요 라면서 공감할 만한 제안이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날카로움보다는 부드러워지고 싶은 김원식입니다. 네, 인생은 소통이다. 유쾌상쾌 통쾌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에 바란다. 저도요. 첫 번째 주자는 이종필 교수님입니다. 제안하고 싶은 정책 아마 기초과학 학문 육성 쪽이 아닐까 싶은데 아이디어 먼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기초과학 지원 특별법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뭐 한 가지 이제 모티브를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 짐 켈러라고 그 반도체 설계의 전설로 불리는 네. 멀티코어 프로세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AI 시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의 대답이 뭐였냐면은 예술과 기초과학을 가르쳐야 된다. 예, 자기도 뭐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 19세기나 이때 정립됐던 어떤 기초과학의 내용들, 뭐 물리학의 여러 이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러고 실제로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그 알고리즘에 직접적으로 물리 이론이 들어간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새로운 시대, AI 시대의 어떤 그 새로운 인재상 우리가 지금까지는 빠른 추격자로서 선진국까지 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 선도자,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지금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사실은 기초과학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기초과학은 좀 이렇게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게 그냥 이공계 내지는 과학기술로 뭉뚱그려지면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나 존재감의 독자성을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공계라고 하면은 이게 뭐 그렇게 뭉뚱그려져서 말을 다 못하는 게 그 중에서도 이제 돈이 되는 분야가 있고 돈이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돈이 안 되는 분야는 사실 이렇게 좀 그늘진 지역이 많은데 저는 제가 이제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기초과학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만 사실 인문 계열에서도 보면은 문사철 계열의 기초 학문 있잖아요. 여기는 정말로 거의 폭망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고 선두국가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은 이런 때일수록 그 보다 근본적인 어떤 원리를 탐구하는 네.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돈을 쓴다면은 산업계에 돈이 되지 않는 영역, 예. 오히려 비용을 지불해야만 되는 이런 영역에 정부의 어떤 지원이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순수과학. 예, 네. 돈이 되는 분야는 사실 산업계에서 돈이 유통이 될 여지도 많은데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망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세금을 들여서 반달가슴곰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생물종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저는 기초과학 또 뭐 기초 문사체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꼭 뭐 반도체 여러 가지 법들도 많이 내지만 소외되고 있는 기초과학, 기초학문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정필 교수님의 그 설명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공계에도 반달가슴곰 프로젝트가 재현돼야 된다. 손 변호사님 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법학계에서는 기초학문으로 법학이 이제 로스쿨 들어오면서 법학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서 기초학문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기초과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든가 사실은 그 분야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갈먹할 만한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육성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로 이제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평가하는지가 좀 선뜻 와닿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냥 과학기술 이렇게 퉁치면 우리나라 반도체 아주 최고. 세계적이고 뭐 전자제품 많이 만들고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합니다만 사실 반도체만 보더라도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메모리 한 6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비메모리 분야에 그 한국의 점유율이 한 3% 내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놓고 봐도 사실은 좀 이제 그런 빛과 그림자가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그 기초과학 정말로 뭐 물리나 화학이나 돈 안 되는 분야, 생물이나 이런 분야 같은데 이제 한 가지 지표가 그 네이처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조사 네이처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그런 논문이 실리는 네네네. 잡지 아닌가요? 네, 거기서 이제 80여 개 넘는 이게 학술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뭐 국가별, 기관별 기여도를 조사한 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국가별 순위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랐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놀랍게 봐야 되는 거는 1위에서 10위까지 등수 중에 중국의 뭐 연구기관, 대학 이런 것들이 8개가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순위가 발표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뭐 엊그제인가 국내 뉴스로 나오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다른 이제 기관들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00위권 안에 서울대가 52위입니다. 카이스트가 82위고 100위권에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 모든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만 한 단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 기초과학 이렇게 쳐줘도 되나? 라고 하는데 좀 약간 그 좀 경각심을 한번 좀 가져볼 만한 어떤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중국보다는 영재나 수재가 그래도 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분들은 좀 충격적일 것 같은데 유현재 교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신문방송학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때는 참 고속 성장을 할 때는 이공계를 우대하는 데 됐는데 지금은 뭐 의대 가겠다고 난리법석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먼저 밝히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뭐 의대 뭐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뭐 의대 뭐 특별반 뭐 이래가지고 하는 또 분위기니까 아마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이과에 전교 1등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어딜 갔을까? 물리학과를 갔어요. 물리학과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어쨌든 기초과학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이제 물론 그때도 뭐 의대가 굉장히 성적 높고 막 좀 그랬지만 네. 그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슬쩍 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또 학교에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티네이저를 키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기승전 의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들어보셨을 텐데 반수, 반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어떤 원하는 대학 뭐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 대학을 가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요. 그럼 의대가 보여요.
그리고 뭐 수능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또 우리나라 규정도 많이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정원 늘어나고 하면. 네, 그러니까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다니던 대학을 그냥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참 그 정상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의대 뭐랄까 그 열풍이라는 게 모든 친구들이 의대와 관련돼서 뭔가 신념이 있거나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혹은 내 꿈이 이래라고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생각하고 또 실력도 따라주면 괜찮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다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상수로 놓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들, 그리고 뭐랄까 그 아파트를 젊은 나이에 좀 사고 싶은 욕구들, 뭐 이런 것들도 상당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물론 의학도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겠지만 네. 영역이긴 하겠지만 이게 분명히 뭔가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이거는 한 10년 내 20년 내에 우리나라에게 부메랑으로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라고 저는 교육자로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교수님께서 부메랑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상당히 좀 두려워지는데 김원식 문화평론가 어떻게 보시는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핵무기 개발에 동참을 했던 핵 이론이죠. 오펜하이머를 다룬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되고, 우리는 이공계 쪽 뭔가 없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양자물리학이라는 영화가 또 오게 되긴 합니다만 이런 현상은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제가 이제 어쨌든 대중문화를 뭐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 콘텐츠가 뭐 사실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린 건지 아니면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래 세대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종필 교수님께서도 그러셨겠습니다. 어렸을 때 SF 영화 보시고 또 SF 만화 영화 보시면서 마징가제트 같은 거. 만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 물론 이제 기초과학에 해당되는 물리학을 지금 전공을 하셨지만은 그 영광계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금 로켓도 쏘고 맞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직업은 의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메디컬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그려지는데 그 메디컬 드라마도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뭐 대형 병원 아니면은 굉장히 성공하는 모습들, 뭐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은 좀 좋은 모습들만 이제 보여주고 최고의 직업군으로만 그리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간호사들도 잘 등장하지가 않아요. 같은 의료인인데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뭐 그 현실을 다룬 작품들은 잘 부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만화 내과 박원장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게 드라마로 그려졌고 여기서 이서진 씨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떤 관점이냐면 그 대부분의 의사들은 동네에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관점으로 내과 박원장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의사분도 정부에서 비탄감을 해준다고 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난 개업할 때 한 빚도 아직 갚지 못했는데 라면서 점점점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거의 한 20년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무슨 말씀이냐면 의사들이 다 그렇게 전도 유망하고 장밋빛이고 이렇지가 않다라는 점을 문화 콘텐츠에서도 좀 잘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오펜하이머처럼 그 기초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특히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면 좀 어느 정도는 문화적 프레임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현실을 좀 예. 냉철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초과학 육성을 잘한 나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 머릿속에 생각나는 국가가 있습니까? 미국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 중에서 특별히 이런 어떤 기능들을 잘한 국가 정책이 있다면요? 그 뭐 반대 경우를 잠깐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히틀러가 33년 집권한 뒤에 반유대 정책을 폈잖아요. 예. 독일이 그때까지는 뭐 과학의 중심이었는데 그 때문에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주를 했죠, 미국으로. 그러면서 학문의 중심심이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핵무기 개발해서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학문의 판도가 바뀌어 버렸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에 있는 뛰어난 이제 이민자 출신 과학자들이 미국에 더 이상 있는 게 불안하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고급 인재들 어떻게 확보할 거냐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 100년 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새로운 어떤 학문축의 변화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미국이 그만큼 이민자들 뛰어난 사람 많이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사실은 20세기 최강국이 될 수가 있었고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국립과학재단 같은 경우에 미국에 여기서는 그 뭐 이제 중력파 검출 장치 같은 거 이거 정말 먹고 사는데 쓸데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1916년에 그냥 예측을 한 거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거를 딱 100년 만에 이제 검출하게 됐는데 그거를 80년대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이제 꾸준히 예. 지원을 해왔어요. 그 결국은 2017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아주고 관련자들이 이런 거 되게 부럽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같은 경우 보면은 교수 숫자가 50명 좀 될까 말까거든요. 네. MIT 물리학과 120명, 도쿄대 130명, 자 아까 세봤더니 도읍구대학 130명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런 거 보면은 선진국하고 여전히 좀 이런 부분에 격차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인재들 흡수하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우리나라 교수 그 최근에 그 본 내용인데 그 데려가서 정착금 한 10억을 주고 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힘든 금액을 써가면서 인재들 흡수하고 있는데 이거 좀 가볍게 볼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교수님이 인재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목이 메이는데 이재명 정부는 파격적인 인사 중에 하나가 천명 관객 배우와 이름이 같은 하정우 이 AI 미래기획 수석입니다. 자, 그 첫 작업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이게 또 법이니까요. 손 변호사님.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공계 지원에 관한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어떤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사회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적재조소에 배치되지 않고 또 여론의 어떤 비판을 받으면서 항상 후퇴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 뭐 지원 특별법이야 과거로부터 논의가 된 것이니까 실제 실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 법령 자체는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이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의지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네. 언제든지 또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실행의 의지를 가지고 물론 성과와 비판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항상 성과를 가져와라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지원을 통한 성과는 단기간 안에 가져올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위기가 닥치면 취약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원. 그거야말로 우리가 과학 육성의 기본적인 인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교수님 기초과학 육성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꼭 담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국공립대 중심으로 대상 학과를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숫자를 말씀드렸듯이 교수 숫자가 절대적으로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러면은 예. 행정 부담, 수업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연구 못 하거든요. 게다가 연구하려고 그래도 뭐 보고서 써야죠. 연차 보고서 써야죠. 뭐 옛날에는 영수증 풀칠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보냈는데 그래서 행정 부담 줄이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학원생 뭐 그다음에 박사 후 연구원 이런 사람들의 생계를 좀 지원해줘야 됩니다. 최저 생계가 보장이 돼야 사실은 이렇게 좀 안정된 마음으로 이걸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향후에 어떤 연구 진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생애 줄기에 맞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지원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공계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거기도 편차가 크고 뭐 물리학이나 기초과학 이런 분야에서는 다른 어떤 공학이나 반도체나 이런 잘 나가는 분야에 비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돈의 그 규모가 한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공계 내에서 여러 가지 편차들에 대한 좀 더 그 세밀한 어떤 그 분류와 지원 저는 이런 게 좀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화 정책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가장 성공적인 그 어떤 연구소라고 하면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원하고 많이 괴롭히거든요. 이제 이런 풍토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초과학 육성 특별법 제정을 이종필 교수께서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기초과학 육성 특별법이 만약에 이제 생긴다면
이종필법이 되겠군요. 되게 이종필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붙는 거는 좀 안 좋은 것을 알겠습니다. 느꼈는데. 네, 저에게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서 네. 법이 제정되면 그런 걸 의미한 건 전혀 아니고요. 자, 이번엔 유현재 교수님의 아이디어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을까요? 예, 저는 그 뭐 몇 번 기고도 하고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언론에 뭐 글을 좀 써서 드리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유튜브 특별법이라고 한번 어떤 의제를 구체적인 던져봅니다. 법일까요? 또는 뭐 유튜브 폭주 규제 특별법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뭐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취지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 저도 알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지금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은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영향력에 걸맞는 뭐랄까 사법 체계나 아니면 법적 장치나 규제나 이런 것들은 거의 공백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게 뭔가 유튜브 아놈이냐 뭐 막 문화지체냐 뭐 아무튼 그런 말들을 조금 꺼냈던 게 근데 지금 이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영향력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공간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왜곡돼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IT 뭐라고 하면은 거의 탑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저도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데 일반인이 이렇게 무제한 데이터를 많이 쓰는 국가가 있을까 싶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어딜 가도 막 와이파이 팡팡 터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인 거예요. 그렇다면 유튜버와 관련된 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뒤져보면 이게 거의 마치 그 홍길동 같은 건데 유튜브 방송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방송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방송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지금 방송국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네. 방송이 뭔가 뭐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떤 뉴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위법성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뭔가 저촉을 받아야 되는데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면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있어서 일정 부분 되지만 상당히 뭐랄까 그냥 공백에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사안이 있어도 뭐 사이버 레카니 아니면 뭐 가짜 뉴스니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인터뷰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뭐 법적 어떤 장치가 모자르다 이런 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막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는 좀 꼭 뭐가 좀 심각하게 좀 논의가 돼서 반드시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KBS 열린 토론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 유튜브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부는 우리가 뭐 중독 이야기, 뭐 유튜브의 장점도 많습니다만 이제 단점을 잘 걸러내보자는 취지로 유 교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또 유튜브 이야기를 하는데 유 교수님이시군요. 자, 손 변호사께서는 하루에 뭐 유튜브 얼마나 시청을 하시는지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고 주로 이제 낮에 보는 콘텐츠 뉴스를 틀어놓는다고 하면 만약에 뉴스가 제가 보는 휴대전화 어플에 없으면 유튜브를 찾아서 볼 여지는 있지만 실제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접하진 않습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판적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아주 집중해서 보진 않지만 우리 집에 있는 분들은 내내 유튜브를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죠. 너무 많이 보니까요. 네. 그래서 통제할 수 없고 이게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적으로 반복 재생산하면서 나타나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콘텐츠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방송법과 비교해 주셨는데 네. 기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조직 중에 하나가 언론중재위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가장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데 이 유튜브 콘텐츠는 정정보도의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반론권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신혜라 씨 같은 연예인들이 저 살아있어요. 저 안 죽었어요. 뭐 이렇게 예능에서 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감히 사람 죽음에 대해서도 허위 뉴스, 가짜 뉴스를 하는 실상이니 결국 클릭 장사에 너무 현혹되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있습니다. 네. 클릭 장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문화 현상 김우식 평론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뭐 그 뉴스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이제 보도 전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손정혜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약간 반갑기도 하고 당황스러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쉽게 이제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먼 곳이기 때문에 외신을 이제 뭐 봐도 잘 안 나오는 정보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왔는데 그거 가다 보면은 역기로 자꾸 빠지기 시작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라고 해서 올리는데 전혀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혐오했던 그런 콘텐츠까지도 이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정말 수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결국 이 플랫폼 자체의 어떤 필터링 시스템이 있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그 늪에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네.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의식조차 없다고 하면 더 쉽게 수렁에서 빠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뭐 매몰된다. 뭐 좋게 얘기하면 집중인데요. 그런 현상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최근에 이제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게 그 이란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 이게 그냥 그 공중파 뉴스나 이런 데서 자세하게 다루지도 않고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슈가 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해설해 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 어쨌든 뭐 중동적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왜 이 전쟁이 일어나는지 그 전후 맥락 이런 거를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사태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긴 했는데 근데 이게 한번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이 여러 관련된 걸 진짜 막 추천하잖아요. 그 보면은 사실은 그 별로 새로운 내용은 없는데 비슷한 내용이 재탕산탕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시간 낭비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또 옆길로 새서 무슨 뭐 무기나 밀리터리 이제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뜨게 되고 뭐 이제 중동이나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뭐 아랍 세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뜨는 거는 또 약간 이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뭐 무차별적으로 사실 막 던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중에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어떤 걸 내가 이제 골라봐야 되는지 거기서는 정말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저도 이제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세 분이 이 부작용도 이야기를 또 경험담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 교수님 이런 몇 가지의 좀 부작용들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정리하는 측면에서 뭐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순기능이 많죠. 순기능이 많은데 그 아까 제가 이제 법적 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순기능들을 더 순기능화 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뭐 좀 드리고 싶고요. 문제점 뭐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뭐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가 정말 그 허위 정보 음모론 우리가 말하는 가짜 뉴스 정말 메카죠 메카. 그래서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뭔가 법을 좀 이렇게 정비를 하고 만들어야 될 사람들도 뭔가 거기에 앞장서서 플레이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그게 좀 난감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모르죠. 저도 모르고 뭐 그쪽에서는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뭐 그게 비즈니스 모델일 테니까 뭐 끝까지 알려주진 않을 테고.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단짠단짠이 많이 퍼진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핵심은 그거다. 뭐 좋은 게 막 알고리즘으로 타서 우리한테 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 공간이 좀 되고 있어서 제가 뭐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유튜브가 참 죄송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환전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뭘 갖고 와도 괜찮아요. 뭘 갖고 와도 그냥 돈으로 바꿔줄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이 돼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성인은 그렇다 치는데 아동 청소년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포함한 SNS를 법적으로 아예 그냥 금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느 국가에서 그럴까? 미국에서 그래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이걸 탈산 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런 장치들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예 법적에다가 명문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 콘텐츠 문제도 짚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I 확 뜨면서 이제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제 저작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아까 이제 그 뭔가 메시지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을
어떤 상황이 벌써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쇼츠들 보면 약간 그 AI 느낌이 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음성 따로 놀고 이미지도 이거 분명히 조작된 건데 그게 삽시간에 지금 막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뒤, 2년 뒤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저작권 침해 문제와 페이크 뭐 이런 사안들 때문에 또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지. 그러니까 참 쉽지 않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뭐 대마불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가 너무나 지배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 수용자지 않습니까? 사용자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광고 미디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컨텐츠를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니라 광고를 즐겨야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사안들이 참 중요하지만 굉장히 간과되고 있는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른바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또 산업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 폐들이 결코 적지 않은 큰 사회적 또 파장을 미친다는 것 때문인데 손 변호사님 최근 유튜브 상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레크 관련 범죄가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유튜브의 장점은 정보 제공 기능인데 문제는 이 사이버 레커들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과 사생활을 이제 정보 제공을 한다라는 미명하에 뭐 신변적 기시, 스토킹 그리고 지나친 명예훼손이라든가 억측이나 이런 소문을 기초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다 보니 한마디로 인터넷상에서 스토킹 행위라든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난무하기도 하고 본인들끼리 세를 가시하다 보니까 그 세를 가시하면서 서로 또 고소고발을 하면서 실제 유튜버끼리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유튜버들이 사이에서 실제로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돈벌이에 쓰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폭로하기 전에 돈을 내나 공갈 사건도 있었습니다. 갖가지 범죄로 이제 사이버 레커들이 악용되는 일을 보다 보니 이 유튜버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팔로우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겐 거대한 권력과 어떤 힘이 돼서 그것을 선한 목적이 아니라 악한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또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사람들의 인격을 파헤치고 있다. 그 점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나친 호기심은 우리도 버려야 될 것이고 이 호기심 때문에 돈을 버는 사이버 레커들도 조금 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게 유튜브가 또 영상을 올리면은 또 광고비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이 금전적 보상 이 부분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건강한 규제는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 교수님, 외국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집행법, 아까 뭐 방송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디지털 서비스법 등 유튜브의 부작용에 대해서 예방하고 견제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또 법안들도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방송법이 됐든 우리가 관련법을 만들어서 이 건강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어디 세미나 가서 이제 뭐 발제하고 그러면 이제 그 오픈 토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이쪽 영역이 전문이 아니신 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방송법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법이 이렇게 많은데 그 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손정희 변호사님이 아마 추가로 더 말씀을 좀 해주시겠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방송법의 제약을 받도록 장치를 꾸며놓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과잉 규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복 규제가 됩니다. 이게 아마 이 테두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거 두 개를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잉 규제다라고 하면 유튜브만 그러나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유튜브를 포함해서 SNS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우리가 대부분 지금 뭐 접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전부 다 온라인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전부 다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규제가 너무 과하다. 어디까지 갈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복 규제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사업법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정 부분 지금 약하다고는 말하지만 어느 정도 있는데 방송법의 제한을 받게 되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해서 이런 그런 사안들을 좀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특별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까 이제 독일 사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거기 디지털 이제 서비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특별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법이 아니라 단독으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사안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 교수께서 혹시 관련 의견이 있을지요? 좀 듣고 보니까 사실은 그럴까 이게 그 우리가 예전에 접해보지 않은 상황이 맞아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에게 익숙한 카테고리로 분류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맞아. 그게 작동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아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그 문법을 일단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문법에 맞는 규제가 나와야 되는 건데 자꾸 이제 옛날에 있는 걸로 끼워 맞추다 보면은 이건 오히려 효과도 나지 않고 그렇죠. 시대에 뒤떨어지는 어떤 형태가 돼서 지금 유튜브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 유튜브 내지는 그와 비슷한 어떤 새로운 매체 이런 것을 상정을 하고 그것이 빚어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이런 규제를 함으로써 이게 좀 앞서 나가서 오히려 사실은 그 올바른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네. 있거든요. 김은수 평론가님요. 그래서 이제 규제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정필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이제 유현재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이정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확장을 좀 하면 일단 아까 이제 이스라엘 이란 관련돼 가지고 정보를 얻으셨는데 보다 보니까 처음엔 도움이 됐지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주목되는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튜버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도 많고 편향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갔을 때 처음에는 속보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세계관, 가치관을 개입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극우 논리에 따라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특정 국가를 편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유현재 교수님 말씀하신 악화가 양화를 이제 구축한다, 쫓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양화를 진흥하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가 있게 되면 유튜브에는 혹은 SNS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KBS가 딱 나서가지고 KBS 유튜브에서 혹은 SNS에서 이거를 소개하면서 콘텐츠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런 정보들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그러려면은 KBS 유튜브 진흥법이나 아이디어 차원이니까요. 아니면 KBS만 할 수 없으니까 공영방송 유튜브 진흥법. 유튜브가 특정 이제 회사의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SNS 콘텐츠 뭐 필터링, 거름정의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수신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앞으로 항목별로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SNS에 대응해가지고 저는 돈을 더 내놓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훨씬 더 수신료를 내고 싶은 국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폭주 규제. 자, 지금 이제 유현재 교수님께서 새 정부에 바란다라면서 이제 제안하는 법이 되는데 유 교수님 스스로는 이 특별법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저는 뭐 한번 써봤는데요. 뭐 첫 번째는 돈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클릭 수 그다음에 구독자 수에 근거해서 광고비를 받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뭐 잡힌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후원금 이런 것들은 100% 투명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소위 말하는 그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내는 것처럼 이렇게 세금을 정말 100원 단위로도 이렇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민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명예훼손 뭐 이런 사안들만 있는데 아주 실질적으로 타격감이 있는 법적 사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버를 이게 이제 논쟁거리이긴 한데 이 영향력에 근거해서 언론으로 편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영향력은 이만큼 큰데 우리는 언론 아니야.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 갈 일도 없고 양보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까.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도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부분 영향력이 극단적으로 올라가면 이걸 편입시킵니다. 그래서 책임져라는 얘기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사안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규제 특별법에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김은식 평론가가 좀 더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법안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조회수에 상관없이 정말 좋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굿 콘텐츠 인증 마크가 달리면 좋네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도 있습니다. 자,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손정혜 변호사,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유현재 서강대 교수, 이종필 건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 변호사님 순서입니다. 새 정부에 바란다. 제안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법률 비용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법률보험이라고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법률 사고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제 보험을 도입해서 사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제 보장하는 보험제도의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병원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험들 많이 가입하시는데 예. 실질적으로 내가 살면서 법원이나 뭐 경찰이나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법률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생소하고 생각조차 안 해보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법원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근데 워낙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일상생활 속에 법률 분쟁이 좀 늘고 있죠.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하면서도 요즘에는 소송들도 많이 하고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 생기면 또 변호사 선임하기도 하고 하면서 과거에는 사건화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건화돼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가 하는 사건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이제 사건들을 많이 했던 그 보험 소송 같은 것들 좀 살펴보면 실제로 소송을 하려고 생각하는 일반 소비자층이 있는데 항상 소송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거나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는 이 법률적인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 주기만 하면 자진해서 포기하거나 큰 대기업과 미리 합의해서 그 먼저 접고 들어가는 일이 없을 텐데 항상 소송 비용이 좀 두려워서 부담돼서 자진 포기하거나 나는 질 거야 이런 패배의식이 조금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국선 변호 제도라든가 뭐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긴 하지만 예.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님이 내 사건을 열심히 안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 간극이 있어요. 돈이 많으신 분은 적정하게 좋은 변호사한테 좋은 선임료를 주고 일을 충실히 시킬 수 있고 아주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위 계층에서 갑자기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막대한 소송 비용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 사회적인 어떤 보장보험 제도로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자는 게 오랜 법조계의 숙제이긴 합니다. 네, 손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떤 법적 보호로부터 위축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보험료라는 게 우리가 일정한 뭐 아주 큰 비용은 아닙니다. 비용을 내다 보면 큰 이제 일이 터지는 아프거나 건강 뭐 이런 민간 보험의 경우에는 그럴 때 이제 뭐 암보험금을 지급받는 이런 건데. 만약에 법률 이 비용 보험을 내게 되면 뭐 한 달에 얼마씩 낸다면 얼마 정도를 내게 될까요? 사실 이거는 보험사에서 설계하기 나름인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법률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 일이 터져야 돈을 쓰지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잘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낮게 책정이 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법률보험을 주보험으로 하는 계약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차 보험을 특약. 화재 보험을 하면서 특약으로 5,000원, 10,000원 내면 네. 1년에 몇만 원 더 내면 이 변호사 비용을 언제 얼마까지 이제 보장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가입한다. 운전자 보험도 그런 게 있는 거 같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주보험 자체로 법률보험을 가입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법률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없고 요즘에 이런 정책들은 있죠.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들과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있으니까 교직원 이제 어떤 권리구제 차원에서 교직원만
특정 지역들이 단체 보험을 가입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소송이 발생했을 때 그 보험 내에서 변호사 비용이 지원되는 형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기고 있어서 네.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직역별로 뭐 소방관도 소송당하는 일도 많고 하니까요. 그런 취지로 이제 이런 보험들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 서민들에겐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고민해 보셔라. 뭐 이제 한 번에 내는 그런 보험료가 될지 아니면 매달 내는 식이 될지 몰라도 아주 네. 큰 금액은 아닐 거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연단이나 월단위 왜냐하면 보험 사고율이 네. 낮기 때문에요. 네, 아주 큰 금액은 아닐 거라는 말씀인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변호인이 꼭 필요하면 정필요하면 또 국선 변호인도 있거든요. 국선 변호인을 수임하는 것과 선임하는 것과 법률 비용 보험에 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국선 변호사는 뭐 예를 들면 형사 분야에 있는 겁니다. 민사 분야는 소송 구조 제도라고 하죠. 국선 변호사 제도가 이제 오랫동안 정착이 되어 있는데 국선 변호사 제도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던가 구속영장 청구가 되던가 형사 사건에 기소가 됐는데 경제적인 곤란이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보기에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변호사가 선임이 안 돼 있는 경우 사실상 변호사가 없으면 중요 형사 사건은 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국선 변호사의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민사에서도요? 민사는 이제 재판부가 소송구조 제도로 해줘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서 경제적 요건을 좀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당사자 소송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또 소송하는 숫자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상대방 변호사가 있고 저희가 있는데 항상 그 경제적 취약계층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상대방은 대기업이고 굉장히 유명한 로펌에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 자체는 내가 승소 가능성이 높은데 변호사를 이렇게 대등하게 선임하지 못해서 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내가 이럴 때 어려울 때 대비해서 목돈 변호사들은 소송이 제기되면 1년에서 2년 동안 일을 하니 이렇게 뭐 한꺼번에 좀 목돈을 받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게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소송 안 하시는 분들도 좀 봤거든요. 그런 어떤 공백을 좀 채워질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네. 이런 제도는 변호사가 얘기하면 직역 밥그릇을 챙긴다 이런 이기주의 비판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한 면에 있어서는 사법복지의 차원이 있어요. 네. 이 양쪽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새 정부에 바란다. 법률 비용 보험.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보험료를 내서 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고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법률적 내용이라서 일단은 손 변호사께 계속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법률 비용 보험을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 중단됐다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2009년도에 독일계 이제 보험사가 들어와서 아시아 최초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판매를 시작했고 또 다른 우리나라 보험사인 LIG 손해보험에서도 시작을 했었고 2010년 초반경에도 삼성어제도 비슷한 제품을 판매를 개신하긴 했지만 사실은 판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고 소위 말하면 잘 안 팔리니까 이렇게 했던 것인데 2000년 초반이나 2010년 초반과 지금 또 상황이 많이 달라서 실제로 민사소송의 어떤 규모나 이 법률 시장 규모가 10년 사이에 2배가 됐거든요. 그거는 소송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사정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좋게 합의해서 끝내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소송하는 확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 교수님은 어떠세요? 만약에 이런 법률 비용 지원 보험 제도가 있다면 그래 소송들 할 때는 한 번에 목돈이 크게 들어갈 텐데 올해는 보험료를 좀 내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 볼까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니 저는 들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 네. 아까 특약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그러고 보니까 그거를 아마 설계사가 저한테 물어본 적은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이렇게 된 적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근데 아마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제가 어디 이제 그 독일에서 유학하신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독일 대학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교양 수업 중 하나가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뭐 그 가볍게 좀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는데
근데 여기 또 독일계 회사가 처음 들어왔다니까 이게 또 맞물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법이 많아서 법과 관련돼서 뭔가 분쟁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뭔가 완전히 안 정의롭되거나 뭐 이런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근데 문화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문화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뭔가 법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막 싸우다가 또 그러잖아요. 법으로 갈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법으로 자주 가도 뭔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만약에 그런 면이 있다면 이 법은 굉장히 좀 선진적인 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 방금 전에 이제 유 교수께서 독일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아까도 이제 독일계 보험회사가 이런 비용 지원 보험 상품을 또 내놓기도 했던데 독일을 포함해서 독일 외에도 다른 나라들도 이런 법률 비용 지원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까? 일단 독일 있고요. 일본, 미국도 사실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생소하지만 독일이나 일본, 미국은 뭐 다 명칭은 좀 각각 달라요. 독일은 권리보호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미국은 워낙 이제 법률 비용이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률 비용 보험 이런 명칭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변호사 보험 이렇게 약칭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법률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떻게 권리 보호를 할 것이고 큰 타격 없이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법까지 왜 가 이런 문화가 있어서 초반에 들어온 회사들은 이제 포기하고 나갔고 이제 새롭게 누군가는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새 정부에 바란다. 법률 비용 지원 보험제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손 변호사님 보험사와 변호사협회 차원에서도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들 좀 시장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더 담기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지자체나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풍수의 보험. 내가 살면서 지진, 재난, 재해, 뭐 홍수 피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비용의 100% 내지 50%를 지원하면서 풍수해보험을 들어놓긴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 고소득층은 제외하더라도 이 저소득층과 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혹시 모를 법률 비용에 대해서 요건 예를 들면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피해자 국선 제도가 잘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선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문화 콘텐츠에서 국선 변호사들이 너무 불성실하게 나오는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되게 열심히 하는 변호사님들 많습니다. 전담 예. 변호사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사법복지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법복지제도 차원에서 법률 비용 보험 제도를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해보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식 문화평론가로 갑니다. 자, 문화 SOC 지원. SOC가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죠. 소셜 오버헤드 캐피털의 약자인데 SOC. 자, 뭔가 이런 환경을 융성하게 좀 탄탄하게 잘 조성해야 된다는 의미일 텐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그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영국의 원작을 가지고 미국에서 작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해리포터 시리즈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홈즈 시리즈도 그렇고. 그럼 이제 영국에는 뭐가 있냐면 스토리 클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영국 전체의 이제 시민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시민들의 모임이 뭐 하냐면 거기서는 책도 읽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서 모임이죠. 그 독서 모임으로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합니다만은 좀 예.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 독서 모임이라는 건 주로 책을 구매해 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느낌이라든지 생각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영국의 스토리 클럽은 자기 작품을 발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미가 뭐세요? 그러면 이제 독서요. 그러면 책 읽기 이러면 굉장히 좋게 평가하던 그런 미팅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히려 글 써요. 저 글 써요. 이러면 이제 뭔가 우울한 느낌이 많이 드는 걸 예술의 길을 너 예술의 길을 가지 마라. 근데 소비자로서 봤을 때는 작가 이러면 경외감을 갖지만 작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배고픈 길을 왜 가려고 그래? 라고 얼마 전까지는 했었습니다. 물론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 이후에는 좀 변화가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예. 중요한 건 이렇게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관련돼서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모임 조직들이
상당히 풀뿌리처럼 튼튼해야 거기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뒷받침을 해줘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지금 이제 문화 SOC를 이야기해 사회 간접점을 얘기했는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화 강국을 가야 된다. 자, 그 관련된 대책이나 내용 네. 뭐 잘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소개를 저는 해주시면. 이제 그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볼 때 이름을 지우고 봤을 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 정당에서 내는 공약들을 보면 주로 시장을 많이 산업을 많이 언급하는 곳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공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주로 이제 그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5대 문화 강국 실현하면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이런 현물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건 뭐냐면 결국 기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 지원입니다만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빠지지 않고 예술인들의 창작 예. 지원 이걸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그 지역 미술관, 박물관 등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문화에 대한 세계관을 바꿀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왜 자꾸 밀리냐면 이거를 유권자의 그 숫자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전체 우리 산업 비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K-팝 뭐 영화 이렇게 합치지만 예전보다 우리가 이제 많이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뿐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유권자 수가 적다 보니까 항상 공약은 나오지만 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결국에는 예산 배분에 있어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예술 창작 지원에 관련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업예술가가 우리나라는 거의 전무합니다. 시장이 사실 전업예술가가 가능하려면 일본처럼 1억 인구 이상은 돼야 됩니다. 남북 통일이 돼서 1억 정도의 내수 시장이 있었을 때 전업예술가가 가능하지 한국 현실에서는 전업예술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전업예술가나 문화 콘텐츠 기업 쪽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국민들의 문화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창작자라는 예술가라는 관점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린 아까 이제 이공계 지원하셨을 때 대학생과 이제 박사 후 과정,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받고 나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걸 말하거든요. 문화예술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화예술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제작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가요? 임대료가 제일 비싸요. 얼마 전에 토니상 6관왕 받았지 않습니까? 뮤지컬 한 메이비 편 올린. 해피엔딩요. 네. 네. 어쩌면 해피엔딩이 6관 받았지만 처음에 400석 규모로 시작했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한 문화재단이 지원해줘서 이제 토니상까지 받은 겁니다. 대관료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 뒤에 개런티노나 이런 것들을 뭐 유명한 배우들 사용하는 경우에 높은 것 같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경우는 이제 대관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로 같은 경우는 문화지구를 지정하면서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지고 다 쫓겨났어요. 이제 그런 현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창작을 했을 때 아까 스트리트 클럽도 말씀하셨지만 예술가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돈이 아니에요. 이미 어렵다는 길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중예술 음악 하시는 분들도 다 투잡, 쓰리잡 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문화의 주체이고 예술의 창작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국민 문화 향유 창작 관점에서 일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세계관을 이제 바꿀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그림 그리고 싶고 그다음에 연극하고 싶고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국민 전부라고 생각하셔야만이 저는 문화예술에도 관심도 많아지고 그리고 소외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오늘 이 법안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또 우리 이 한류의 이 우리 K 콘텐츠는 정말 자산 아니겠습니까? 세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위상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우리 문화인데 이종필 교수께서는 저는 공무원들이 직접 뭘 하겠다고 안 나섰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고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데 네. 우리가 뭐 다 하겠다. 판만 깔아주면 될 것 같거든요. 플레이어가 자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욕심에
그거는 그 실제 창작자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화 산업의 약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IP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는 그 최근에 이제 뉴진스 사태 같은 것도 보면서 결국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질 수는 있는데 결국은 어른들 싸움에 그 어린 아티스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예. 그 외에도 보면 청소년들이죠. 네, 알려지지 않은 어떤 그런 좀 뭐 약자들이나 이런데 오히려 정부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에게 사실은 다양한 기회를 주는 거. 그러니까 좀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무대에 좀 노출을 시키고 이제 이런 게 좋지 않을까? 김민기 선생이 했던 게 바로 이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개인에게 맡겨두지 말고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서 좀 그런 판들을 자꾸 깔아주면 그러면은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좀 무럭무럭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 교수님은요?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 1000% 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정부에서 뭔가 막 그 이제 외국에서 어떻대 막 이런 거 해서 뭔가 플레이어가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이공계 특별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지원하셨거나 뭐 이랬을 텐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 그냥 처음 보는 어떤 그런 포맷 진짜 이런 게 나와가지고 K컬처 막 이런 걸로 해서 외국에다 우리가 진짜 좀 천박하게 표현하고 완전 팔아먹으려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공계 특별 지원 혹은 문과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인데 컴퓨터공학과 겸직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하냐면 우리가 이제 같이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랑 AI도 연구하고 이러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이 있고 제가 해야 되는 영역은 예를 들어서 UI, UX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이게 진짜 AI인데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막 그 소비자 입장에서 막 고민하고 그런 거는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도 잘 알지만 제가 평생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다음 주에도 우리 컴공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회의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처음 보는 게 이렇게 막 뿜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공무원들이 이제 정보가 바뀌었고 뭔가를 한다면 스마트 행정. 또 이재명 대통령 그걸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마트 행정으로 해서 뭔가 진짜 처음 보는 거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어떤 것들을 내놨을 때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정부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유현재 교수께서 UI, UX를 이야기하셔서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고요. UI는 유저 인터페이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사용자가 이제 환경이죠. 환경이 되겠죠. 예, 사용자가 네. 느끼는 환경.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참 좋은 제안 내용들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전문 성도 충분히 담아와서 준비를 해주셨고 이런 법안들이라면 다 통과되지 않을까요? 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이 이 KBS 열린 토론의 정말 공들이는 코너 지목전 토크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또 우리 청취자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손정희 변호사님하고 또 이종필 교수님은 또 오랜 동안 출연해 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요. 네, 매번 뭐 방송하면서 뭐 사건, 사고, 강력 사건, 법률 이슈만 다루다가 지목전 와서 서포트하고 또 다른 분야 이야기도 듣고 또 다른 관점에 나오시는 패널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그간 저도 많이 박학다식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많이 배우는 자리가 돼서요. 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남기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우리 KBS 열린 토론 식구들도 그렇고요. 청취자분들도 항상 그 어려운 법률을 쉽게 말랑말랑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특별히 손 변호사께 더 많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이종필 교수께서는요? 뭐 무엇보다 일단은 제가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네. 많은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고맙고요. 너무 제가 아재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좀 좋게 봐주셔서 그것도 고맙고 그 딴 것보다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즐겁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기회를 준 게 너무 이제 특히 좀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고 오늘 주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전문가 분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제 스스로 또 성장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열린 토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고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제 눈에만 보였나요? 이정필 교수님이 눈가가 좀 촉촉해지는 것 같아서 저까지 또 울컥하네요. 김원식 평론가께서는 네, 저는 지목전을 설국열차에 표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대안을 좀 융복합적인 관점으로 열어가는 그런 코너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설국열차의 마지막 꼬리칸에 탔었구나. 그래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더 의미가 깊었던 것이 이제 다 좋았습니다만은 각 분야에서 이렇게 주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슈를 설명해 주니까 너무 쏙쏙 들어오고 또 질문을 던져서 좋았던 것 같고요. 이런 형식은 어쨌든지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현지 교수님 조금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늦게 또 합류를 해주셨는데 또 이 자리를 또 토론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만들어 주셔서 특별하게 더 많이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저 울어야 되죠.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기뻤던 게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뵙겠어요. 근데 이분들하고 이렇게 또 다른 영역에서 진짜 진정한 융합 뭔가 토론의 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이제 섭외 요청이 왔을 때 저는 토론이라면 저도 뭔가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정치? 뭐 이런. 근데 이 돌아보니까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토론하면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그냥 정치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야 이거 정말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희 그 사랑하는 아이가 말을 조금 늦게 배웠어요. 그래서 말이 여전히 조금 이렇게 막 익숙치는 않은데 요걸 보면서 같이 봤어요, 쟤랑. 같이 봤는데 가끔가다 이 친구가 이제는 어깨동무를 하거든요. 어깨동무를 하면서 처음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빠 말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그 아이랑 이게 뭔가 교제가 됐어요, 저한테는. 몇 살이죠? 지금 12살이에요. 12살인데 지금 막 이제 뭐 헌법이니 막 여기 이렇게 뭐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거 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근데 그게 참 어려운데 아빠가 나온 걸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뭔가 교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좀 아무튼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성희 애청자님께서 안 돼. 항상 마지막은 아쉬움이 가득하네요라는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입으로 앞으로도 이 정신을 계속 살려가겠습니다. 지식만큼 더 좋은 토크의 주제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신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유현재 교수, 이종필 교수, 손정혜 변호사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